뉴욕 증시는 애플과 시티그룹의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와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자원개발주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지만 시티그룹 실적 호조에 따른 은행주 강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2.28% 오른 83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지난달 예상 밖으로 0.2% 줄어들며 15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16으로 5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준치인 50에 여전히 못 미치며 주택시장 침체를 대변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순이익이 70%나 급증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자산 매각 효과 등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애플과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프랑스 정유사들이 파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원개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월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15개월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상승 쪽으로 점차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미국은 S&P 500 지수가 5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시티그룹의 실적 호전과 주택건설업 체감 경기가 5개월 만에 개선세로 보인 점, 아울러 위축된 산업생산 지표도 패드의 주가 부양책을 자극할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상승폭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존스가 0.73%, S&P 500이 0.72, 나스닥이 0.4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어떻게 올랐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차차 전개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어땠습니까? 예, 이날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티그룹이 네. 5.57%,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등 은행주,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1에서 2% 상승, 대체적으로 한 1에서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스프로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3.8%, 애플과 IBM도 실적 기대감에 약 1%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산업생산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5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재료이기도 했는데 이 반대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죠. 어땠습니까? 예, 이날 미 산업생산이 예상을 깨고 1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산업생산 활동이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이날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2% 증가를 하회하는 것인데요.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6월 경기 침체가 끝났다가 판단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특히 이제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같은 감소세가 기록했다고 분석되고 있고요. 내구재와 소비재 생산이 각각 0.9, 0.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제프리 이멜트 지휘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생산이 줄어든 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때문에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한번 찾을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건설업계 체감 경기 이달 들어서 조금 예전보다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관련 지표로 증명이 됐죠? 예, 이날 주택건축협회가
10월 시장 지수가 그 16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 예상치 14를 상회하는 기록이었습니다. NAHB 이 시장 지수는 4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그 지난달 이 지수가 13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초 건설 경기가 주택 구매 지원 세제 혜택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었고요. 그 다음에 26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 역시 주택 시장 침체 요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16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 회복 기미가 감지되고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기업들의 실적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자산 매각을 하면서 뭐 그에 대한 효과 때문에 좀 순이익이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자산 규모 기준 미국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이 지난 분기 대손 충당금이 줄어든 데 힘입어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거뒀는데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21억 7천만 달러, 주당 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대폭 뛰어넘는 것이고요. 전문가 예상치 5센트 순이익을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매출 또한 20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1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티그룹은 시티홀딩스 자산을 매각하는 등 비용 절감과 수익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티그룹의 이번 실적은 신용 향상 스토리이고 3분기는 물론 4분기에도 이 같은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힐 타운센드 캐피탈의 타운센드 CEO가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2위의 유전업체죠. 할리버튼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내용을 또 발표했어요. 이에 대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예, 할리버튼은 장 시작 전 네. 세계 2위 유전업체인데요. 얘네들이 18일 3분기 순이익이 5억 4,400만 달러, 주당 6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억 6,200만 달러, 주당 29센트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전문가 예상치 56센트를 상회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매출도 4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에 35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 46억 3천만 달러를 모두 웃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장난감 업체죠. 하스브로가 실적을 내놨는데 이 역시 괜찮았거든요. 어땠는지 내용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날 미국 장난감 업체 하스브로가 지난 분기 시장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는데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1억 5,520만 달러, 주당 1.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에 주당 99센트의 순이익을 웃돌고 전문가 예상치 1.04달러를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같은 기간 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예상치 12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하스브로는 올해 전체 매출과 순이익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좀 우리 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이 3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36억 달러를 기록했네요. 전년 대비 12%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죠. 예, IBM은 지난 3분기 순이익이 35억 9천만 달러, 주당 2.8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32억 1천만 달러에 비해서 12%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IBM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가량 증가한 243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IBM의 3분기 순이익과 매출은 시장 전망치 주당 2.75달러와 241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계약이 전년보다 7% 감소한 110억 달러에 그쳐서 IBM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3.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IBM 내용도 살펴봤고 어제 저희가
우리 시장을 분석하면서도 줄기차게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실적인데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내용을 또 뛰어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냈는데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일단 그 실적 자체를 보면은 네. 이 애플의 4분기 순이익이 43억 1천만 달러로 주당 4.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0%나 급증한 수치였고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67%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기대 이상이지만 현재 이번 분기 전망치가 원래 애플 자체가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기대에는 지금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6.38%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1사분기 매출액을 223억 4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 대비해서 3% 높게 지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얘네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좀 선반영된 게 있지 않나 이런 약간의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IBM과 애플의 실적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 채권 시장, 금융 이렇게 금융 자산에 대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 8월 미국의 주식, 채권과 금융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 경제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국채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풀이되는데요. 미 8월의 장기자산 순매입은 128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월 612억 달러를 2배 늘어난 수치이고요. 올 초부터 유럽 위기감과 함께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매입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채 발행이나 이런 수요가 현 유동성 장세의 유동성 회수의 어떤 지표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요 둔화나 미 연준의 국채 발행 중단 이런 쪽의 어떤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의 조정 신호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 총재가 또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부양책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추가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줬어요. 예, 이날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통화 부양책은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세는 무진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낮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한 차례의 채권 매입은 현 시점에서 현명한 보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나 그는 자산 매입으로 인해 재정 적자를 키웠다는 이유로 연준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연준의 신뢰와 달러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카트 총재는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책이 나오게 된다면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도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미 시장이 이제 9월 안도 랠리에 이어서 10월 이벤트 랠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현 11월과 12월 연말 장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건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현재 9월 증시는 7월, 8월 중 확대된 더블립 우려 해소 차원의 안도 랠리였고 10월에 들어서의 강세는 일부 기업의 3분기 실적 호조에 11월 초 FOMC 회의에서 있을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할 거라는 이벤트성 호재에 기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에 이어서 이 부분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형성을 시킨다면 연말도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연말 주식시장 경기 회복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용 회복 가시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현재 6년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말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 랠리가 전개된 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될 경우 연말 주식시장은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경제 주체의 기대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연말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 너무 이른 판단은 조금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대 장세 간의 어떤 꽃놀이패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주셨고 후반부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셨네요. 네. 현재 이 양적 완화 조치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채 매입 중단이나 이런 부분이 올 연말 안에 나타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부분이 단기간에 썰물처럼 회수될 가능성은 연말까지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경기 회복의 신호와 맞물려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유럽 쪽 상황도 저희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자원개발주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유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반대로 시티그룹이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금융주들이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예, 이날 유럽도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일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유로존 은행 간 금리가 ECB 금리 수준에 도달하고 이 부분이 정상화 신호로 해석되는 부분과 시티그룹의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 등으로 인해서 은행주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캐나다 왕립은행과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블루베이의 인수합병이 확정되면서 상승폭에 탄력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이 0.9%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프랑스가 0.19, 독일이 0.37 오르는 모습이었고, 스페인도 0.27%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블루베이는 캐나다 왕립은행이 제시한 인수합병 금액 15억 4천만 달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유로존 은행 간 금리도 ECB 금리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유로보 금리가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 금리인 10% 수준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업종별로 바클레이즈, HSBC, 소시에 제네레탈이 1에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오틴토, BHP 빌리튼, 엑스트라타 등 자원개발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했고요. 하지만 유가가 82달러를 상회하면서 BP를 비롯한 에너지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제유가 그리고 또 기타 상품 가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국제유가가 일단 달러 약세도 있었지만 프랑스 정유사 파업 소식에 공급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또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국제유가가 프랑스 정유사들의 파업 여파로 큰 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정제유 상승이 원유 선물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전 거래일 대비해서 2.28% 오른 배럴당 83.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지속되고 있는 프랑스 정유사 파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법안 반대 시위로 인해서 12개 정유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총 12,000개 주유소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기름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파업이 지속되면 정제유 시장의 문제를 야기하고
하게 되고 정제유 상승이 원유 선물 가격을 현재 또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 오늘 밤은 지표는 9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두 건이 있고요. 기업 실적 발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야후 등 5개의 대기업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는 주택 착공 건수는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조금 낮아지고요. 건축 허가 건수도 이전치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을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전치보다 상당히 좀 높아지는 0.16달러로 예상치가 좀 높게 보여지고요. 네. 코카콜라도 이전치보다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전치보다 상당히 조금 절반 이상 낮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존슨앤존슨도 소폭 이전치보다 낮은 모습이고, 야후가 약간 소폭 상승하는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좀 이전치보다 좀 낮은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적 소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현대해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후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네. 외국인 한 살펴본다 그러면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좀 지속되는지, 좀 약간 감소했는데 좀 지속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만계약 이상 매도했던 선물 시장의 매매 동향,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이 이제 21선이죠. 1875포인트 지지 여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 강도 여부부터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어제 한 429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힘은 글쎄 9월 이후부터는 약간 약해진 것 같고, 네. 최근에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투신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전일하고 이틀 동안에 국가 및 기타 법인으로 보통 나오죠.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2천억의 매도세가 나와지는데 그것을 받아줄 주체가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네. 개인의 매수세만으로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전일 이제 장중 중국 시장 하락하면서 17,000계약까지 매도세를 보인 이후에 종가상 한 1,390계약을 좀 매도를 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9월 만기 이후에 이제 선물은 보통 이제 쿼터럽을 만기 기준으로 포지션을 보이게 되는데, 네. 누적 매도 계약수 한 16,700개로 하면서 매도세가 좀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 매도세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네.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9월 대량의 주식 매수세에 대한 해지성 매도 차원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10월 초순에 21선 사실 조정을 한번 보이고 그 만기 후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닿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1900포인트에서 지수 21선 조정에 대비하는 약간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관점에서 해지성 매도 계약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아직 전체적인 기조가 21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오늘까지도 가장 키포인트는 1875포인트 지지 여부가 됩니다만은, 네. 사실 보통 근데 외국인이 보통 선물을 만계약 이상을 매도하고 나면은, 네. 일반적으로 약간은 바로 지수가 돌리지 못했을 때는 약간은 하향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도 일단 오늘 사실 글쎄 미국 시장이 장중에는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도 외국인 선물 동향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업종 이야기를 살짝 할까 합니다. 자동차 업종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좀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이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마음이 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예. 그 유가증권 시장만 보고 코스닥 시장만 보고 있다 그러면 장이 빠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또 코스닥은 올랐었지만은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가장 이제 대표 주도주였던 자동차 업종이 어제 좀 하락세가 깊었는데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빠지면서 21선이 이탈했죠. 대표적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급적으로 보통 이런 종목들이 기관이나 국가 지자체에서 많이 올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들에서 이제 매도 차익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21선 터치해서 매도세가 나왔다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즉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좀 주식 비중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 쪽 수급 쪽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매수력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국가로 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자체에서도 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약간은 부담이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 이제 예전에는 그 연기금과 마찬가지, 연기금 홀로 했자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정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나 지자체들이 이제 선물 시장과 해지를 해주면서 주시장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던 경향인데 대표적인 업종이 대략적으로 기관이 매수 많이 했던 화학이라든지 유통업종이 많이 들어왔던 경향이 있고요. 그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투신의 매도 물량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합니다만은 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기타 법인의 매도세도 네.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주체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전기전자보다는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중공업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주도주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동안 9월 달에 주도주로 그 성격이 좋았다가 어저께처럼 조정을 보인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선뜻선뜻 매수하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자동차라든지 중공업, 뭐 대표적으로 조선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쪽으로 해서 뭐 지자체, 뭐 또 국가 쪽에서 관심을 보였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상당히 중요할 텐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주도 업종으로 좀 했던 것들이 차익 실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템포 기다려보자 했던 거고 여전히 지금 정시는 그 미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피 대형주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뭐 사실 그 지난주 만기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전자 아니면은 조선, 철강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일단은 약간 피해가는 입장에서 21선 지지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 어제도 한 700억 코스닥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네. 기관의 대충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아 보면은 AMOLED 관련주에서 이제 득산 하이메탈, 네페스, SN 이런 종목이 들어왔고 네. 또 하나 이제 코스닥 개별주에서 사실 대형 건설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벌써 스타트한 이후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주를 할 수 있는데 네. 대표적인 한라건설 이런 종목들이 그 지방 미분양 해소권이 좀 완화되면서 보이기 때문에 뭐 오늘 전략은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뭐 코스피 시장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최근에 힘이 좋은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자. 뭐 대표적인 게 테마로는 태양광이라든지 AMOLED 관련주가 되겠죠. 예. 네. 포트폴리오를 예전에 좀 구성을 할 때는 코스피 쪽에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은 또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 비중을 둔다면은 뭐 어느 정도로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항상 그렇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100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대부분이 이제 뭐 보통 한 7대3 이 정도로 이제 거래소 시장을 가져가고 코스닥 시장을 한 3 정도를 가져가는데 지금 정시 같은 경우는 21선을 시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 시장의 7할 중에서 한 3할 정도는 오히려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고 네. 또 코스닥도 사실 코스닥 지수가 좋다고 마냥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뭐 테마주 성격으로 간다기보다는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코스닥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형주, 코스닥 중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비싼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금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코스닥 쪽이 잘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원래 대부여직원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이 좀 시장을 주목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좀 전에 시장에 대한 뷰가 코스피 시장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코스닥 실적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사실 뭐 이번 주 초죠. 지난주인가요? 정부에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쪽에 또 한 40조 투자를 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요새 최근에 또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가장 좋게 들어오는 업종인 가만 보니까 이 AMOLED 관련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SNU라는 종목을 한번 오늘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SNU라는 종목은 사실 그 태양전지 산업에 진출한 원래는 TFT LCD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는 뭐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41억 되면서 전년비 흑자 전환을 해줬고요. 사실 이게 회사가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재무 상태가 좋다 보니까 자본금이 96억 정도의 41억의 영업이익이라 그러면 상당한 실적을 보이는 거고 또 한 8월 달 정도에 이제 워낙 회사가 2600% 정도의 그 유보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상 증자를 실시했거든요. 그 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자 이후에 좀 수급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올라갔는데 이 SNU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우리가 가장 많이 요새 쓰는 게 이제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핵심 장비인 정착하고 봉지 장비 분야에서 거의 뭐 선두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데 이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지금 뭐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향후 성장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사실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5.5세대 이 정착 장비를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요 가운데 한 35% 정도가 이 SNU에서 그 제작하는 정착 장비 구매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 종목은 사실 외국인이 지분 비율을 한 5%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5%는 아마 매수세를 그냥 어느 정도 지분 그 영향권 행성 정도로 사은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한 3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기관의 매수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어느 정도 실적적으로 좀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주체적인 투자 의견을 드린다면 전일 한 14,600원쯤에 마감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 목표가 18,000 이상을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12,500원 선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SNU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또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환율 전쟁 속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물가 목표만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로금리도 이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본의 시중자금이 한국 관련 펀드 등 상품을 통해 우리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공정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 초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미 구성했으며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차기 대권의 필수 요소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됨에 따라 오는 2012년 후진타오에 이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소식인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다. 네.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한은이 물가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또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그 경제 전망을 밝히면서 2.8%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불과 한 석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또다시 0.1%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2.9%로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환율 전쟁 속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좀 물가 목표만을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 기조가 남아 있다면서 이 물가 상승 목표가 3%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좀 다소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방금 전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지금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정 부분 동감하는 모습을 김 총재가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국정감사 질문에서 주식시장 버블을 걱정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자산 버블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다라면서 좀 다만 좀 물가 안정과 자산 버블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한 부분이 내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애초 한국은행 전망이 4.5% 수준이었는데 아마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뭐 차이는 날 수 있을 거다. 한마디로 뭐 4.78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 좀 아까 하향 전망 조정시 또 상향 전망 조정시도 일부정 부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5%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수준이다 이렇게 밝혀서 또 한 번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과연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날 것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정부가 규제에 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가 3개월째 동결이 됐어요. 네, 그 때문에도 또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는데 금리는 올리지 않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조금 상황적으로만 보면 조금 이상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스스로가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 우려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도 기준금리는 3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고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좀 이상한 눈길을 좀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실기를 한 것이 아니냐 또 너무 한국은행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과잉 유동성과 또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암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물가 상승 또 부동산 버블 형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추겨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금리 동결은 한국은행이 정부에 종속된 결과로서 좀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의 뭐 남대문 출장소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런 말까지 다시 등장할 정도로 어제 한국은행이 굉장히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여당의 비판도 결코 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해운 한나라당 의원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또 금리 정상화는 시사를 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하는 스스로가 좀 자신의 권위, 이 독립성을 훼손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한 뒤에 이 물가 안정이라는 현재 본연의 좀 임기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모습이 좀 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밝혀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어제 이슈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6개월째 공석인 금통위원 자리입니다. 뭐 물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청와대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김 총재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이 금통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고려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내용만 밝혔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 외환보유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어제 이제 꾀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 하나 관심을 끌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가증권 그 중에서도 달러화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은 좀 다양화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앞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다변화가 될지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좀 힘들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서민들이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또 마땅히 투자를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재테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약간 기형적인 현상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자금으로 또 자금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우려할 만큼 주택 시장이나 이쪽으로 몰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흔히 저희가 상가나 오피스텔로 대표되는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일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3분기입니다. 이제 수도권 경매에서 총 이제 1,277건의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경매에서 낙찰돼서 새 주인을 찾았는데요. 이게 이제 2분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분기 때 이제 719건에 불과했던 이 수익형 부동산 낙찰 사례가 이제 3분기 들어서 1,200건 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3분기에 좀 경매 시장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된 자금 아마도 한 1,000억
원은 넘을 것이다라면서 다만 조금 낙찰가율 자체는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투기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또 이제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도 좀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꾸준히 인기를 있는 모습들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역삼동에서 분양한 이제 모 부동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게 현재로서는 아파트, 특히 이제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좀처럼 이제 찾기가 힘든 모습인데요. 뭐 지금의 2%대 초저금리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또 자산 버블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시장에 좀 넘치는 상황에서 뭐 그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뭐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금이 우리 시장을 또 공략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 증시를 노리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명목 금리가 지금 거의 뭐 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일본 자금들은 뭐 전 세계를 떠돌면서 지금 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뭐 측면에서 지난 뭐 수년간 뭐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뭐 신조어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근 들어서 이런 일본 자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화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싼데다가요. 특히 일본의 또 제로금리 또 이 경제 성장 부진으로 좀 자국 내에서는 마땅히 투자처를 지금 찾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를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올 들어 이제 9월까지 한국 증시에 지금 현재 한 2,300억 원 넘게 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전체 외국인 증시 이 매수세에 비하면은 그리 크지는 않은 모습이지만은요. 이 일본 자금의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천억 원 넘는 자금이 우리나라에 기웃거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금 지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이 엔화 강세가 누그러질 경우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욱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시 결국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엔달러 환율 추세. 이것이 돌아선다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자금의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등 조금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가 때문에 서민들 시름이 깊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배추가 파동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으로 유통 관련한 내용들이 지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이와 관련한 테스크포스를 또 구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이제 라디오 연설, 어제로서 이제 라디오 연설이 2주년을 맞이했는데 라디오 연설에서 이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통령 어제 이제 일부 중간 상인들의 독과점과 또 담합으로 산지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비싼 값에 지금 농수산물을 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미 10월 초에 관련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고 또 이 불공정 유통 구조에 대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면서 아마도 연말께면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대통령의 유통구조 개혁 의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물가가 들썩일 때마다 지금 근본 대책으로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조적으로 워낙 유통마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통 질서를 과연 정부가 이 관의 의지로서 좀 바꾸는 것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유통 구조를 개선을 하려면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장의 질서를 인정해주는 태도도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포스트 리더가 뭐 거의 내정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뭐 이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사실상 차기 권력으로 확정이 됐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뭐 성급한 뉴스도 있지만 네네. 그렇게 보는 것도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 흔히 이제 오중전회라고 이제 불리는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제 폐막을 했는데 이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르면서 아마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후계자로서 지금 네. 최고 지도자에 오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사중전회 같은 경우에서 이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 당 군사위원회 이 부주석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네. 뭐 대권가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이 중국 권력 지도에 판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마 이번 오중전회를 계기로 이러한 좀 우려는 뭐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마도 이제 2012년 내년 내후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장점인과 또 후진타오로 있는 제5세대 중국의 지도자로서 자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네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오중전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또 하나 주목이 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이제 경제 개발 계획을 네. 다시 한번 확정을 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을 하고 또 하나는 민생 보장과 개혁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이 중국의 공산당이 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민간 쪽은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이게 좀 수입 분배 구조 개선들을 통해서 조금은 평등한 구조로 가겠다. 그걸 통해서 좀 민간의 부, 한마디로 민부를 키우겠다. 이러한 것이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경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의 이 경제 성장의 틀을 좀 성장 위주에서 앞으로는 좀 내수를 확대하는 쪽, 또 그리고 분배 쪽에 더욱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아마 기울이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러한 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뭐 민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수를 분양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면 또 소비 관련된 그런 종목 쪽으로도 저희가 좁혀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우리 기업들의 그런 실적 면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제 뉴스를 끝으로 오늘의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8시 반에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